신임 대대장 조연석 중령. 그는 자신이 부대의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대 식당에서 일하는 한 아주머니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 아주머니. 하지만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조연석 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권력에 취한 젊은 대대장과 신분을 숨긴 채 진실을 지켜본 그녀. 둘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일의 전말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3세의 조연석 대대장은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육군 제7사단 제3연대 1대대를 맡은 지 1년 반, 이제 이 부대의 모든 일과가 손에 익숙해졌죠.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부관이 이미 준비해둔 따뜻한 커피가 책상 위에서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관의 말에 조연석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중대장 회의, 10시 반 훈련 상황 점검, 11시 급식 점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조연석에게는 나름의 만족감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특히 11시에 하는 사병식당 점검은 조연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중 하나였어요. 병사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훈련도 제대로 하지.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사병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김치가 이 모양입니까? 조연석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반찬이 이렇게 부실하면 병사들이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는데 유독 한 명만은 달랐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아주머니는 조연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대대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재료에 한계가 있어서요. 조연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대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특히 민간인 신분의 주방 아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아주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변명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도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조연석은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연석은 유독 그 아주머니에게 신경이 쓰였어요. 다른 주방 아주머니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딘가 품격이 다르다고 할까요? 말투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아주머니 이름이 뭡니까? 조연석이 행정보급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정희 씨입니다. 한 달 전에 새로 들어오셨어요. 일도 잘하시고 다른 아주머니들과도 잘 지내시는데. 그래요. 조연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조연석이 뭔가 지적하면 김정희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대장님,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일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조연석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건방진 식당 아주머니 정도로 치부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연석은 결심했습니다. 저 아주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건지 제대로 혼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아침 조연석은 평소보다 일찍 사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배식이 시작되기 전에 불시 점검을 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오늘은 제대로 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식당 문을 벌컥 열었어요. 다들 손 들어보세요. 조연석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주방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위생 점검 들어갑니다. 손톱 상태, 앞치마 청결도, 모자 착용 상태 다 확인할 테니까 한 명씩 나와 보세요. 다른 아주머니들은 벌벌 떨며 차례대로 나왔지만 김정희만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조연석 앞에 서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정희 아주머니도 나와 보세요. 조연석이 일부러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예, 대대장님. 김정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연석은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어요. 손톱이 좀 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치마에 얼룩이 있네요. 사실 별로 문제될 게 없었지만 트집을 잡고 싶었던 거죠. 대대장님. 김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조연석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김정희의 모습에 울컥한 겁니다. 아주머니, 말 조심하세요. 조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는 군대입니다. 계급과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민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김정희가 짧게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알아요, 대대장님. 저도 한때 군인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조연석이 되물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저 아주머니가 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 김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어떤 곳인지, 계급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조연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정희가 군인 출신이라니, 그것도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상당한 경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민간인 아닙니까? 조연석이 어떻게든 체면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전역했으면 끝난 거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책임자입니다. 맞습니다. 대대장님이 책임자시죠. 김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책임자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요. 다른 아주머니들이 김정희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대대장과 이렇게 맞서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김정희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연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김정희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위축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식당을 나왔어요. 대대장실로 돌아온 조연석은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정말 군인 출신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계급까지 올라갔던 걸까? 온갖 궁금증이 머리를 스쳤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자신이 더 창피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연석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군인 출신이라고 해도 지금은 식당 아주머니 아닌가. 나한테 저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점점 김정희에 대한 적개심이 커져갔어요. 그날 밤 조연석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정희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저도 한때 군인이었거든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조연석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분으로 사병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메뉴가 뭡니까? 일부러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김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입니다. 김치찌개 맛 좀 봅시다. 조연석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사실 나쁘지 않았지만 일부러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싱겁네요. 그리고 김치가 너무 쉬어요. 이런 걸로 병사들 식사를 해결하라는 겁니까? 김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는 병사들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연하게 했고 김치는 발효가 잘 된 것으로 골라서 사용했습니다.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아주머니가 영양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조연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역했다고 다 끝난 줄 아세요? 여기는 현역들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현역 대대장인 제가 지적하는데 변명이나 늘어놓고. 그러자 김정희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 서늘함이 감돌았어요. 대대장님, 저는 변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역했다고 해서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아주머니는 뭘 배웠는데요? 조연석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취사병이었나요? 김정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도 김정희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범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김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저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연석은 김정희의 이런 대답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대대장인 자신이 식당 아주머니 앞에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다는 게 우스웠거든요. 그날부터 조연석은 의도적으로 김정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어요. 반찬 가짓수가 적네요. 국그릇에 물때가 있어요. 바닥 청소 상태가 엉망이네요. 김정희는 매번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조연석의 공격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다른 주방 아주머니들은 기가 질린 상태였어요. 대대장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만 괴롭히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조연석이 또다시 사병식당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부대 정문 쪽에서 헌병대 차량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희가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급히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조연석은 김정희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당황하지? 헌병대 차가 뭐 대수라고? 묘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 비서관이 급히 뛰어와서 조연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 김정희 아주머니 말이에요. 왜요? 뭔 일인데요? 예비역 준장 부인이래요. 순간 조연석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장? 그것도 예비역이라고? 자신이 그동안 괴롭힌 상대가 준장 부인이었다는 말인가요? 조연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장 부인이라니. 그것도 예비역이라고 했으니 현역 시절에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을까요? 정말입니까? 확실한 정보예요? 예, 확실합니다. 비서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헌병대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김정희 씨는 박석진 예비역 준장의 부인이래요. 그것도 본인도 간호장교 출신이고요. 조연석은 사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장교 출신이라면 최소한 소령은 달았을 텐데
어쩌면 중년까지도 올랐을 수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왜 사병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요? 더 알아본 게 있습니까? 조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석진 준장은 2000년대 초반에 전역했다고 합니다. 해외 파병도 여러 번 다녀오셨고 전역 직전에는 국군병원장까지 지내셨대요. 부인인 김정혜 씨도 남편을 따라 여러 부대를 옮겨 다니며 군병원에서 근무했다고 하네요. 조연석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희는 자신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지금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며칠 뒤 조연석은 용기를 내어 행정보급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정혜 씨가 여기서 일하게 된 경위를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보급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군인 가족들의 실제 생활을 보고 싶어서라고 하던데요. 특히 하급 부사관이나 병사들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했다나요. 체험이요? 예. 박 준장 부부가 전역 후에 군 복지 관련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직접 현장을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조연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였군요. 그런 사람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날 밤 조연석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김정희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당신이 부대 식당 아주머니를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 준장 부인이었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조연석은 평소와 달리 사병식당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정희와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대대장으로서 일과는 계속해야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김정희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연석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대대장님. 아, 예. 조연석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뭔가 트집을 잡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늘 메뉴 어떠세요? 김정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좋습니다. 조연석이 겨우 대답했어요. 김정희는 잠시 조연석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대장님, 군대 생활 힘드시죠? 젊은 나이에 이런 큰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요. 순간 조연석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정희의 말투에서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조연석의 자존심은 여전히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가? 젊은 대대장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쳤어요. 그때 또다시 부대 정문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정희가 창밖을 보더니 조연석에게 말했어요. 대대장님, 오늘은 좀 바쁠 것 같네요. 오후 3시쯤 조연석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대장, 부대장실로 즉시 오라고 하십니다. 비서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조연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왠지 김정희와 관련된 일인 것 같았거든요. 부대장실 앞에 서자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연석이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시오라는 부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조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대장 뒤편에는 사단장이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헌병대 간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는 김정희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자세와 눈빛을 보는 순간 조연석은 직감했어요.
저분이 박석진 준장이구나. 조 대대장, 앉으시오. 사단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식당 아주머니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네. 직접 해명해 보시오. 조연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석진 준장이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서 오랜 군 생활의 무게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김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저는 별다른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젊은 대대장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장이 조연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 대대장,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조연석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게 제가 급식 점검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이요? 김정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대대장님,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단순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순간 조연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김정희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게 아니다. 전역했으면 끝난 거다. 여기는 현역들이 움직이는 곳이다. 모두 무시하고 깔보는 말들이었어요. 박석진 준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대대장,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연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하기 전에 먼저 이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왜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말이에요. 김정희가 조연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대장님, 제가 내 남편 이름이 필요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건 아니에요. 다만 현역들이 군 내부에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그리고 계급과 권위에만 의존해서 사람을 대하는지 당신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조연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희는 처음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요? 자신의 행동과 말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희 부부는 전역 후에 군 복지와 인권 개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장이 계속 말했어요. 특히 부대 내에서 일하는 민간인들과 하급 간부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직접 현장을 체험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사단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조연석을 바라봤어요. 조 대대장, 이해하겠나? 당신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요. 조연석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군인은 계급이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리더십이거든요. 그날 밤 조연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조연석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정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군인은 계급이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조연석은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아침 5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였죠.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부대로 향하는 길에서도 조연석의 머리는 복잡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직급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니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주머니들, 청소하는 아저씨들, 경비를 서는 용역 직원들, 모두 자신이 군복만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급이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연석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대대장실에 들어서자 부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대장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조연석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사병식당 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조연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정희에게 제대로 사과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11시가 되자 조연석은 천천히 사병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식당 문을 열자 김정희가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씨, 조연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김정희가 고개를 돌려 조연석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네, 대대장님. 조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앞에서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대대장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절을 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조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희는 잠시 조연석을 바라보더니 가까이 다가왔어요. 고개 드세요, 대대장님. 조연석이 고개를 들자 김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네. 대대장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의 깨달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가르친 게 아니라 서로 배운 거예요. 김정희가 말했어요. 저도 대대장님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거든요. 젊은 간부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군대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이에요. 그날 점심시간 조연석은 평소와 달리 식당에 남아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병사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조연석이 먼저 말을 걸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밥 맛있게 드세요. 조연석이 지나가는 병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병사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대대장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조연석은 김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군인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어야 해요.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더욱요. 명심하세요, 대대장님. 그 말을 들으며 조연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과를 한 다음 날부터 조연석의 마음은 한결 편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변화를 부대 전체에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김정희에게만 사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조연석은 결심했습니다. 전 부대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비서관에게 지시했어요. 내일 아침 조회에서 특별 훈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전 부대원이 참석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가서 들어보면 알 겁니다. 조연석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 운동장에는 전 부대원이 모였습니다. 중대장들은 대대장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고 병사들은 또 무슨 훈계를 들어야 하나 싶어 지루한 표정이었어요.
조연석이 단상에 올라서자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창한 말로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조연석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동안 대대장으로서 부족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대에서 함께 일하는 민간인 분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이 사과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계급이 있다고 지휘관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조연석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부대는 계급과 직급, 유니폼을 떠나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멀리서 김정희가 다른 주방 아주머니들과 함께 조연석의 훈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앞으로 우리 부대에서는 그 누구도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를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연석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부터 먼저 변하겠습니다. 훈화가 끝난 후 중대장들이 조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대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별일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더 성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연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박석진 준장이 혼자 부대를 찾아온 거예요. 조연석은 긴장하며 준장을 맞았습니다. 준장님, 어떻게 오셨는지. 젊은 대대장 얘기를 들어보러 왔네. 준장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오늘 아침 훈화 소식을 들었어. 내 아내가 전화로 알려주더군. 조연석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족하다고? 천만에. 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야. 나도 젊었을 때는 그런 용기가 없었거든. 준장이 조연석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마무리해줘서 고맙네, 젊은 대대장. 내 아내도 당신에게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군.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조연석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인은 평생 배우는 존재야. 특히 사람을 대하는 법은 끝없이 배워야 하지. 오늘 그 첫걸음을 떼었으니 잘한 일이야. 그날 저녁 조연석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조연석이 사병식당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김정희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주방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어제로 일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두셨을까요? 조연석이 궁금해했어요. 글쎄요, 본래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에 대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조연석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정희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벌써 떠나버렸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어요. 그녀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점심시간 조연석은 주방 아주머니들과 따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사병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연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네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춘자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저희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김정희 언니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김정희 씨가 어떤 분이셨나요? 조연석이 물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도 완벽하게 하시고 저희가 힘들어하면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런데 절대 자신이 누구인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조연석은 김정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했던 그 모습을 자신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은인이었어요. 그날 이후 조연석의 부대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부대에서 일하는 모든 민간인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챙겼습니다. 병사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라는 원칙을 세우고 모든 간부들에게도 같은 마음가짐을 당부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부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했고 민간인 직원들도 웃는 얼굴로 일했어요. 다른 부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사단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 대대장, 진급심사 추천서를 올려야겠네. 요즘 부대 운영을 보니 정말 달라졌어. 조연석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군인이 되었을까? 예전 같았으면 진급 소식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이제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조연석은 부대를 한 바퀴 돌며 순찰을 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가다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눴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 대대장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경비 아저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병 식당을 지나가며 조연석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주머니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김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교만한 대대장으로 남았겠지. 조연석은 마음속으로 김정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멀리서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던 김정희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조연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오늘의 깨달음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김정희가 자신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평범한 돼지국밥집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조폭이 건드린 그 중년 아줌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연주입니다. 한마디로 식당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이 여성.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헌병대가 출동하고 국회의원이 나서고 언론이 들끓었죠. 과연 한 번의 성추행 사건이 어떻게 정치권을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졌을까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를 구원한 의외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주는 오늘도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허름한 돼지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54살의 나이에도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평상복 차림의 강현주는 그저 동네 아줌마 중 한 명으로 보일 뿐이었죠. 식당 주인 할머니는 강현주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연주 씨. 오늘도 왔네요. 평소 자리에 앉으세요. 강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식당에 다닌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강현주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육군 중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저 예의 바르고 조용한 동네 아줌마 정도로만 여기고 계실 뿐이었죠. 할머니, 국밥 하나 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강현주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곧 친구가 올 거예요. 10분쯤 지나자 식당 문이 열리며 김상도가 들어왔습니다. 56살의 김상도는 강현주와 특전사 동기로 현재는 예비역 대령 신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연주야. 오랜만이다. 상도야, 앉아. 소주 시켰어. 김상도는 강현주 맞은편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일 저녁 8시쯤이었는데도 식당에는 손님이 꽤 있었어요.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일행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주야, 저쪽 테이블 좀 봐.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냐? 강현주는 김상도의 시선을 따라 그쪽을 슬쩍 봤습니다.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테이블 위에 주황색 스포츠카 열쇠를 올려놓고 과시하듯 흔들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 저런 애들이 또 왔네. 식당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현주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자주 와요? 요새 한 일주일째 거의 매일 와서 술 먹고 소란 피우고 가요. 뭐라고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강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신의 국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자연스럽게 그쪽 대화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오랜 군 생활로 터득한 습관이었죠. 형님, 이번 일 정말 깔끔하게 처리됐네요. 그럼 내가 누군데? 경찰서장이랑도 술 먹는 사이고 국회의원 비서관하고도 친해. 이 동네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역시 황 형님이라며 추켜 세웠어요. 김상도는 강현주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주야, 저런 놈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 동네를 우습게 보고 있어. 강현주는 묵묵히 국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자. 우리끼리 조용히 먹고 가면 돼. 하지만 강현주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서 단련된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들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분위기를 종합해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계산을 서두르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방과 홀을 오가며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연주야, 우리도 빨리 먹고 나가자. 김상도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강현주는 여전히 천천히 국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강현주의 내면에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챕터 2 문제의 발단 다리를 건드린 그 손. 황철구는 술잔을 비우며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47살의 황철구는 최근 서울에서 경찰 수사를 피해 이 지방 도시로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원래 성격이 거칠었지만 술이 들어가자 더욱 제멋대로였습니다. 야, 이 동네 진짜 한적하네. 서울처럼 빡빡하지도 않고. 형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선 형님이 왕이나 다름없죠. 부하들의 아첨에 황철구는 우쭐해졌습니다. 그때 시선이 구석 테이블의 강현주와 김상도에게 머물렀어요. 특히 강현주의 단정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아줌마 좀 봐. 혼자 소주 마시고 있네. 황철구는 피식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부하들이 말렸지만 이미 술기운에 취한 황철구를 막을 순 없었어요. 아줌마, 돼지국밥에 소주라. 오래간만에 한국적인 여자네. 황철구는 강현주 테이블 옆으로 다가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강현주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계속 국밥을 떠먹고 있었어요. 김상도는 얼굴이 굳어지며 황철구를 노려봤습니다. 야, 누가 말 걸어주는데 대답은 해야지. 황철구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강현주의 허벅지 쪽으로 슬쩍 손을 댔어요. 그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상도는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강현주가 조용히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강현주는 여전히 황철구를 보지도 않은 채 천천히 숟가락을 그릇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연주씨. 식당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뭐야, 기분 나빠? 웃어봐, 아줌마. 황철구는 강현주의 무표정한 반응을 보며 더욱 우쭐했습니다. 건드리면 금방 굴복할 줄 알았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 예상과 달리 반응하지 않자 오히려 재미있어 했어요. 야, 말 좀 해봐. 벙어리야? 이때 김상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야, 너 지금 뭘 건드린 건지 알아? 김상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철구는 김상도를 힐끗 보며 비웃었어요. 뭘 건드렸다고? 아줌마 다리 살짝 건드린 게 뭐 어때서? 꼰대 영감이 나서지 마. 꼰대? 너 이 새끼가. 김상도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강현주가 여전히 조용한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강현주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고 차가운 것이 흐르고 있었어요. 황철구는 그런 강현주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봐라, 아줌마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왜 남이 나서? 우리 좀 친해져 볼까, 아줌마? 황철구는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강현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강현주가 처음으로 황철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황철구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여자의 것과도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무엇보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강현주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누를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황철구는 순간 주춤했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아줌마가 나한테 명령해? 웃기지 마. 마지막 경고입니다. 손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강현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였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식당 안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김상도는 강현주의 변화를 느끼며 긴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동기였지만 이런 강현주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황철구는 강현주의 기세에 눌렸지만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 바로 그때 강현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현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자 식당 앞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단정한 운동복에서도 다부진 체격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에서 묵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54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어깨는 넓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현주입니다. 강현주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했고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모든 사람을 압도했어요. 식당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강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나, 연주 씨가 장군님이셨어요? 황철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하하,
뭐라고? 중장? 아줌마, 정신병원에서 나온 거야? 황철구의 부하들도 따라서 웃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강연주의 분위기가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줌마, 중장이면 나보다 센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황철구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강연주는 황철구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은 대한민국군 장성에 대한 모독이자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웃기지 마. 살짝 건드린 게 성추행이야? 황철구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한 중년 여성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김상도가 조심스럽게 강연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주야, 이건 정치야. 괜히 큰일 만들지 마. 하지만 강연주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겪어온 수많은 부조리와 모욕을 참아왔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연주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일군 사령부 헌병대 직통번호였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황철구는 강연주의 행동을 보며 당황했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렸어요. 신고해봐, 아줌마. 내가 경찰서에 몇 명 심어놨는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일군 사령부 헌병대입니다. 전화 너머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연주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는 육군 중장 강연주다. 즉시 출동 바란다. 상황 코드 3 비가이피 신변 위협. 추가 설명은 현장 도착 후 하겠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연주는 식당 주소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자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황철구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들 알아? 국회의원도 있고 경찰서장도 알지. 중장? 웃기지 마. 난 돈으로 다 해결돼. 황철구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김상도는 강연주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연주야, 헌병대까지 부를 필요가 있었나?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상도야, 나는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안 돼. 강연주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군에 바치며 수많은 편견과 시선을 견뎌왔지만 이런 식의 모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점점 더 많은 차들이 몰려오는 소리였어요. 황철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SUV 4대가 식당 앞에 일렬로 섰고 군복을 입은 헌병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황철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연주가 진짜 별 2개짜리 장군이라는 것을. 헌병대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헌병대장이 강연주를 보고 바로 경례했어요. 육군 중장님, 헌병대장 김준석 소령입니다. 신고 접수하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고생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성추행을 했고 군 간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강연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헌병대장은 황철구 일행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일렬로 서십시오. 황철구는 이제야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리려 했어요. 야, 너희들 진짜 잘못 건드린 거야. 내가 국회의원 정진호 선생 알지? 그리고 이 지역 경찰서장하고도 골프 치는 사이라고. 헌병대장은 황철구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군 장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면 당연히 조치를 받아야죠. 황철구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뒷배경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깐만. 오해야, 오해. 나는 그냥 인사하려고 했던 거라고. 성추행이 아니야. 그럼 왜 허벅지에 손을 댔습니까? 김상도가 끼어들었습니다. 황철구는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그때 황철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황철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세요, 정 의원님? 아, 예.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요. 황철구는 전화를 받으며 강현주를 노려봤습니다. 몇 분 뒤 통화를 마친 황철구는 다시 당당해졌어요. 야, 아줌마. 정진호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신다고 하네. 너 진짜 큰일 났어. 강현주는 황철구의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헌병대장에게 말했어요. 소령, 체포해라. 그리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본부로 이송하라. 알겠습니다, 장군님. 헌병들이 황철구와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황철구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아, 너희들 정말 후회할 거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하지만 헌병들은 개의치 않고 황철구 일행을 차에 태웠습니다. 식당 밖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머, 저기 헌병차 좀 봐. 무슨 일이야? 조폭들 잡혀가는 거야? 아까 그 아줌마가 장군님이래.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강현주는 식당 할머니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인사했어요. 할머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연주씨. 아니, 장군님. 오히려 고마워요.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김상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현주에게 말했습니다. 연주야, 이제 시작이야. 저놈이 말한 정진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까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이거 정말 정치적으로 번질 수 있어. 그럼 어쩌라고? 내가 당한 걸 그냥 참으라고? 강현주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받아온 온갖 시선과 편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연주야,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들이 언론에 이상하게 흘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김상도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미 식당 밖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과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불과 1시간 뒤 인터넷에는 조폭과 투스타 충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는 왜곡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성 장군이 사소한 시비로 헌병대 동원, 군의 사적 이용 논란.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나? 강현주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강현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정당했고 다시 똑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현주 중장님,
장관님이 즉시 출근하라고 하십니다. 강현주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비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 들어선 강현주는 냉랭한 분위기를 즉시 느꼈습니다. 국방부 장관 박성호는 책상에서 신문들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강 중장, 이게 뭡니까? 조간신문 헤드라인이 다 당신 얘기예요. 신문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스타 장군, 헌병대 사적 동원 논란, 과잉 대응인가, 정당한 조치인가, 조폭과 여군 장성의 충돌, 진실은? 장관님, 저는 정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군 장성에 대한 성추행과 모독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강현주는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박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왜 헌병대까지 동원했습니까? 일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 일 아닙니까? 군인에 대한 모독은 군이 직접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요? 강 중장, 지금 정진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요. 군의 권력 남용이라면서 말입니다. 박 장관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현주도 따라서 앉았어요. 장관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당신이 부하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떠들고 있어요. 바로 그때 국방부 대변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정진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군의 권력 남용에 대한 폭로라고 하네요. 강현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정당한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관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대기 발령 내리겠습니다. 감찰관실에서 조사받으세요. 그리고 당분간 언론 접촉은 금지입니다. 강현주는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대기 발령을 받게 된 거였어요. 국방부를 나서는 강현주를 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이는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야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정진호 의원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은 강현주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강현주 중장의 행동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사소한 시비로 국가기관인 헌병대를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성추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가 질문하자 정 의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연 그게 성추행인지 의문입니다. 황철구 씨는 단순히 인사를 하려다가 실수로 스친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를 빌미로 헌병대까지 동원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죠. 강현주는 집에서 그 장면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명백한 성추행을 실수로 스친 것이라고 둘러대는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까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연주야, 미안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를 둬야겠어.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기 영희까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현주는 배신감에 말문이 막혔어요. 김상도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예비역이라 함부로 나설 수가 없어. 괜히 나까지 엮이면. 상도야, 너마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연주야, 현실을 봐.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아. 강현주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까지 모두 등을 돌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댓글들을 보고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여자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야? 헌병대까지 부르는 게 정상이야? 조폭도 나쁘지만 권력 남용은 더 나빠. 하지만 일부 댓글은 달랐습니다. 성추행 당했는데 당연히 신고해야지. 군인 모독하는 조폭을 왜 감싸나? 여성 장군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강현주는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불리했어요. 특히 정치권과 언론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찰관실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조사관들은 마치 강현주가 죄인인 것처럼 대했어요. 왜 하필 헌병대를 불렀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게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감사까지 소집되는 사태가 됐잖습니까? 강현주는 하루하루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일이 이렇게 뒤틀어지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강현주는 집에서 홀로 방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거리를 두고 있었고 변호사마저 승산이 없다며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강현주는 자신에게 계속 물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자신은 정당한 일을 했고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현주는 언론사 기자일까봐 걱정했지만 문을 열어보니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현주는 한참 생각하다가 기억났어요. 아, 송기철 사장님? 3년 전 그때. 맞습니다. 장군님이 저희 회사 직원들 구출해 주셨을 때요. 송기철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3년 전 해외 건설 현장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강현주가 직접 구출 작전을 지휘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직원 6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장군님 덕분에 아이들 아버지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강현주는 송기철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장군님, 요즘 뉴스 보고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송기철은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현주는 놀란 눈으로 그 서류들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식당 CCTV 영상이에요. 그리고 황철구가 정치권과 결탁한 증거들도 있어요. 강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송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이런 걸? 장군님, 저도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인맥이 있어요. 그리고 황철구 같은 놈들이 어떻게 정치권과 손잡고 장사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송기철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식당의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어요. 황철구가 강현주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고의적인 성추행이에요. 실수로 스쳤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강현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영상이 있다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식당 주인이 이 영상을 주겠다고 했나요? 처음엔 무서워서 안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죠. 장군님처럼 나라 지켜준 분을 도와야 한다고요. 송기철은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황철구와 정진호 의원의 통화 녹취록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황철구 부하 중 하나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자기들도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녹취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진호 의원이 황철구에게 여자 장군 하나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장군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송기철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황철구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이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네, 황철구가 지난 3년간 정진호 의원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준 돈이 총 15억 원이에요.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죠. 강현주는 서류를 보며 점점 흥분됐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송기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3년 전 저희 직원들이 납치됐을 때 기억하세요? 외교부에서는 민간인이라 어렵다고 했고 정치인들은 표가 안 된다며 외면했어요. 강현주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한국 국민을 구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장군님 혼자서 내가 책임진다며 구출 작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 하나라도 장군님처럼 나라 지켜준 분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현주는 송기철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사장님, 하지만 이 일에 휘말리시면 사장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장군님, 제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제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아빠가 영웅을 도왔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강현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자신이 군인의 책임을 넘어 사람으로서 맞서야 할 싸움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녀는 군의 명예뿐 아니라 정의를 위해 움직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당일 국회 국정감사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현주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증인석에 앉았어요. 가슴에는 수십 년간 받은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진호 의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강현주 중장, 당신은 사소한 시비로 국가기관인 헌병대를 사적으로 동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시비가 아니라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강현주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성추행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황철구 씨는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진호 의원은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원님, 증거가 있습니다. 강현주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정진호 의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것은 사건 당일 식당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황철구가 고의적으로 제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감사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철구가 강현주에게 다가가 고의적으로 손을 대는 모습이 누가 봐도 명백했어요. 이것은 정진호 의원이 당황하자 강현주는 계속했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보시죠. 황철구와 의원님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스피커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 의원님, 도와주세요. 그 여자 장군 때문에 큰일 났어요. 걱정 마. 여자 장군 하나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어. 내가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요리해 줄게. 감사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정진호 의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걸? 의원님, 조작이 아닙니다.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원본이 맞다고 나왔어요. 강현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철구가 의원님과 주변 인물들에게 지난 3년간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내역입니다. 총액이 15억 원입니다. 정진호 의원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국정감사장 위원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강 중장님,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과거에 구출한 민간인 분이 양심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었어요. 강현주는 송기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3년 전 해외에서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출한 이야기를 들은 의원들은 숙연해졌어요. 의원님들, 저는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강현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 제가 성추행을 당하고 모독을 받았을 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입니다. 강현주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신념과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만약 이것마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군인도 국민입니다. 군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진호 의원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강 중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위원장의 말에 강현주는 국방부 장관이 앉은 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강현주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저는 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군과 국민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것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국정감사가 끝나자 기자들이 강현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한마디만 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려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진호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조폭과 정치권 유착 의혹 파문 확산, 강현주 중장, 정당한 대응이었나? 여론도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도 달라졌어요. 역시 진실은 숨길 수 없네. 여성 장군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정치인들이 조폭과 손잡고 국민을 우롱했네. 일주일 뒤 검찰이 정진호 의원과 황철구 일당을 구속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강현주의 대기 발령을 즉시 해제한다고 발표했어요. 한 달 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진호 의원과 황철구 일당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은 15억 원이 아니라 40억 원이 넘었고 연루된 정치인들도 10명이 넘었어요. 언론은 정치권 대형 비리 사건이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황철구와 그 부하들은 성추행, 공무집행방해, 군인 모독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됐어요. 특히 황철구는 추가로 폭력 조직 운영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까지 더해져서 중형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정진호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와 함께 연루된 다른 정치인들도 하나둘 꼬리를 내렸습니다. 장군님, 정말 대단하세요. 국방부에서 강현주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썽꾸러기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박성호 국방부 장관도 강현주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강 중장, 미안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장관님,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강현주는 너그럽게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뒤에야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언론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던 기자들이 이제는 국민의 별이라며 강현주를 재조명했어요. 강현주 중장,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 부패 정치권에 맞선 여성 장군의 용기.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준 사건. 하지만 강현주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평범한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강현주를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우리 딸한테 강현주 장군님처럼 당당한 여성이 되라고 했어요. 군인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 혼내줘서 시원합니다. 강현주는 여전히 시장 골목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 장군님. 식당 할머니는 강현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장군님, 그땐 제가 몰라 배웠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강현주는 조용히 웃으며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강현주를 힐끗힐끗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강현주 장군님이야? 진짜 평범해 보이시네. 대단한 일을 하신 분 같지 않아. 김상도도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연주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말렸구나. 상도야, 이해해. 너도 어려운 입장이었잖아. 아니야, 친구로서 끝까지 믿고 지켜줬어야 했는데. 김상도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주는 그런 김상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상도야,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어. 그때 송기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군님, 뉴스 봤어요. 정말 잘 되셨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장군님,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강현주는 송기철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유일하게 도움의 손을 내민 사람이었어요. 며칠 뒤 강현주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현주 장군님이시죠? 네, 그런데 저는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장군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강현주는 그 젊은 여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군대요? 쉽지 않을 텐데. 네, 하지만 장군님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부당한 일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강현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는 게 무엇보다 뿌듯했어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젊은 여성이 떠난 뒤 강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식당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국밥은 그냥 맛있으면 되죠? 네, 할머니. 맛있으면 됩니다. 강현주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단순했어요. 국밥은 맛있으면 되고 사람은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주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국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며 살아가리라. 강현주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강현주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